베트남을 너무 만만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투자는 무조건 수도, 그 다음에 중심부에 하시는 게 하노이에 강남이 생겨나고 있어요. 예, 안녕하세요. 창업통TV 김상훈 수장입니다. 오늘 창업통TV 여기 베트남 하노이 왔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상권도 많이 변했습니다만 특히 베트남 상권도 다시 좀 역동적인 측면, 역동적인 분위기가 불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들어서 베트남산 23년째 하고 계시는 우리 하노이 부동산 김문석 대표님하고 재미있는 베트남의 속사, 하노이의 속사를 얘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노이 원남부동산의 김문석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문석 대표님. 아니, 베트남 오신 지 23년 되셨다면서요? 예. 이야, 그럼 베트남 시민권 안 주나요? 시민권을 안 줍니다. 안 줘. 하노이하고 호찌민 얘기부터 먼저 해봤으면 좋겠는데 하노이하고 호찌민이 워낙 먼 거리고 1700km잖아요. 도로 길이가 1700km죠. 그 가운데 다낭 있고 이런데 하노이, 호찌민 어떻게 다른지, 어디가 좋고 어떤 분위기인지 그 얘기부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월남 전쟁을 했을 때 한국군이 참전한 지역이 남부 지역이에요. 남부는 자유월남 또는 월맹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태동한 곳이 북부고 남부는 자본주의가 있던 곳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도이머이 정책이라는 걸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되죠. 86년도에. 남부의 사이공에 가면 자본주의적인 색채가 강하면서 그러니까 한국 분들에게는 오히려 더 자연스럽게 그 친절하고 말하자면 자본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거죠. 대신에 북부는 사람들이 좀 투박해요. 투박하고 약간 보수적이고 보수적이면서 약간 투박한. 호치민은 원래 기반이 좋았어요. 거기에 발전을 한 거고 하노이 같은 경우는 초토화된 상황에서 개발이 되니까 당연히 더딜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맞아요. 그런데 정치를 하는 곳은 하노이예요. 하노이죠. 못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인건비가 쌌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간 곳이 신발, 섬유, 봉제하는 이런 산업이 남부로 들어갔던 거예요. 들어갔고. 그래서 삼성전자, LG전자부터 해서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들이 대부분 진출한 걸 보면 거의 90%가 북부예요. 방린. 이제 하노이가 있고 방린이 있고 타이응엔이 있고 요 주변으로 해서 많이들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호치민 쪽 남부가 잘 살게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위축이 돼가게 돼요. 대신에 하노이 쪽은 첨단 산업들이 들어온 지역은 북부예요. 그러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디가 발전하게 되느냐? 북부 지역이 당연히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베트남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베트남은 아시아에서 굉장히 성장률이 높은 나라에 들어갑니다. 올해도 5.9%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성장을 할수록 어려워지는 산업이 바로 신발, 섬유, 봉제 같은 이런 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들이 호치민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호치민이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코로나 전까지는 호치민이 확실하게 하노이보다 경제적으로나 소득 수준이 더 높은 건 맞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계속 역전 현상 쪽으로 가고 있다. 그 이유는 대기업이라든지 첨단 산업들이라든지 이런 곳들이 진출한 곳이 대부분 북부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 이후에 먹자, 입자, 놀자 이 업종 상황은 주로 외식업이 여기는 제일 많은 거죠. 그래도 아무래도 외식업은 그 많은데 경기가 어려웠다 그래서 모든 식당이 어려웠던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죠. 특히 하노이 쪽에도 보면은 맛있는 집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 미팅의 초심이라든지 좀 그래도 내공 있는 집들은 다 기본적으로 사장이 맛을 컨트롤할 수 있는 내공 있는 창업자들이 있는 곳은 살아남는데 맞습니다. 얄팍하게 하는 집들은 코로나나 이런 게 오면 문 닫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에 고깃집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에 뭐 칼국수, 수제비 이런 면집은 잘 안 보이는데 냉면집 정도는 보이고 그 다음에 뭐 족발이라든지 그 다음에 횟집, 참치 최근에는 뭐 한국의 하이볼 뭐 한국에 뜨는 업종들은 다 보이더라고요. 다 있는데 자 칼국수는 좀 실패한 것 같아요. 베트남에 쌀국수가 있다. 맞아. 쌀국수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한국식 고기나 이런 게 그냥 BBQ 해서 저렴한 이런 게 가장 많은 것 같고 이 옷가게, 명품, 살거리 가게들이 꽤 있어요. 물론 생필품 뭐 K마켓처럼 이런 생필품도 있고 패션 잡화가 있는 게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거 한국에는 없는 건데 오리지널 명품 여부를 떠나서
아무튼 브랜드는 달고 품질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 나쁘진 않아요. 근데 네. 가성비 좋아. 네. 그 베트남 같은 경우는 또 제조 공장이 많이 있어요. 맞아. 네, 그러면 공장에 뒷돈으로, 뒷구멍으로. 그러니까 어디나 말하자면은 그 손실률이라는 게 있어요. 맞아. 불량품이 나와야 되는 손실률. 그래서 그걸 감안을 해주게 돼 있는데 손실이 적게 나오면 아. 예, 잉여품이 나오게 되거든요. 맞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유통비. 사실 이제 회사의 그 회식 비용으로 아. 예, 좀 비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절대 형성될 수 없는 시장인데 베트남 교미사회니까 이건 베트남이니까 가능한 시장인 거죠. 사실은 서비스업소 너무 재밌어요. 뭐 미딩의 가장 큰 서비스업의 첫 번째는 마사지죠. 마사지 가게. 두 번째 미용실, 네일샵, 그다음에 뭐 온갖 학원류, 뭐 아이들을 위한 이런 건데 마사지 가게는 어떻습니까? 초기에는 한국 분들이 하신 분들이 예, 예. 많았는데 이제 베트남 쪽하고 경쟁이 돼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도 어려운 점은 뭐냐면 예. 요즘 이제 한국에 근로자로 갔다 오신 분들이 예, 많아요. 예. 그 다음에 한국어학과가 인기학과예요. 엄청 인기죠. 왜냐면은 예. 그 public 샐러리가 때. 세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눈이 트여서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오픈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 와서 한국 분들이 창업을 하면 이 베트남 사람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매니저를 이제 똑똑한 매니저를 잘 써서 그런 시스템을 짜야 되는데 예. 그런 부분에서 뒤지게 되면 베트남 쪽하고 경쟁에서 밀리게 되는 거죠. 외식 판매 서비스업을 창업이나 투자를 했을 때 베트남에서 사업을 한다면 가장 힘들어했던 게 과연 외투법인으로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 베트남 현지 매니저 하나 고용해서 야 이름을 빌릴까? 이런 게 사실 어려운 문제잖아요. 이게 숙제죠. 사실 뭐 대기업들이야 외투법인 하겠지만 조그만 가게 하나 내는데 외투법인 하는 건 너무 번거롭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믿을 수 있는 베트남인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런 관건이더라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가장 정확한 말씀이세요. 해외다 보니 예. 베트남 사람들 중에 정말 좀 착하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맞아요.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맞아요. 예, 그게 사업의 성패를 가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베트남이란 나라에서 사업을 예. 하면서는 절반은 합법적으로, 절반은 약간의 그 편법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유연성이죠, 뭐. 예. 네. 한국 창업자들이 온다면 미빙 상권을 녹화할까, 로컬을 할까?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낫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미딩 상권을 찾는 이유는 말씀하셨듯이 언어적인 부분. 맞아요. 근데 베트남에 오시는 분들이 베트남 문화를 사실상 잘 몰라요. 예, 성향도 잘 모르시고. 맞아요. 그러니까 접근성 자체가 어려워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접근하기 어렵기 때문에 또 교민 쪽을 찾는 그렇죠.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빌라 4층짜리, 예. 요 빌라 한 층에 지금 현재 임대료가 5,000불에서 5,000불. 8,000불 정도 해요. 여차하면 만불까지 가는 거 봤어. 큰 데는 만불도 해요. 맞아요. 1층만 해서 3,000불 정도 가는데 맞아. 이 임대료를 내고서 버틸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네. 임대료가 5,000불이면 네. 아무리 못해도 그냥 500만 원이면 5천만 원 월. 1년이면 한 5, 6억 되는 거죠. 한국 개념으로 보면 20% 정도 떨어진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베트남 개념으로 보면 근데 네. 여기는 식재료 원가가 한 30%대에서 거의 맞췄어요. 인건비는 한국은 지금 요즘 30%까지 육박하는데 여기는 한 15% 20% 미만으로 가능했어요. 네. 근데 렌트비는 똑같았어. 한국의 한 매출액 대비 10% 15%인데 여기도 똑같은 것 같았어요. 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이제 임대료죠. 임대료죠. 네. 그래서 이곳을 벗어나야 되는데 맞아요. 임대료를 낮추려면 근데 이곳을 벗어나게 되면 또 모이는 데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예. 결국 타겟층 자체가 현지화를 해야 되는 거죠. 맞아요. 현지화를 하려면 현지 문화나 언어나 아니면 현지를 도와주는 사람이든 그렇죠. 이런 부분이 또 돼야 되는 거고 그렇죠. 베트남에 오셔서 언어라든지 이런 걸 더 공부하고 문화를 시간이 익히고 하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케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기간을 가지면서 차근차근 하시는 게 좋은데 오케이. 대부분 이제 그런 과정들을 예. 생략하고 바로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죠. 맞아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월 렌트비만 5,000불에서 많게는 8,000불. 보증금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보증금이 많진 않아요. 많지 여기는. 않아. 여기는 월세가 네. 비싸니까. 네네. 권리금도 품형이나 이런 상권에는 사실은 외국에는 권리금이 없는 게 맞는데 여기는 웬만하면 권리금도 있었어요. 네. 왜 있느냐? 어. 자리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자리를 확보하기 위한 권리금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자리. 그렇죠. 이 미딩에서도 보면은 코너집이나든지 그렇죠. 이런 곳들 좋은 목이 좋은 예, 예. 곳들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근데 그곳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그곳이 비어지면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갖고 하면
나오질 않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집에 운영하는 걸 사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뭐 그러니까 5천에서 2억 원 사이 정도. 계약 기간은 2년을 합니까? 몇 년을 합니까? 아닙니다. 그건 계약하기 나름인데 보통 2년에서 5년 정도가 2년에서 일반적이고 길게 하면 뭐 10년도 할 수는 10년. 있어요. 네, 그렇죠. 좋은 건물, 착한 건물주와 나쁜 건물주, 한국에는 그런 문제도 되게 많이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물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집주인이 욕심이 많아서 매년 올리고 싶어하는 주인들이 있는 반면 조금씩만 올리는 이제 그런 주인들도 있어요. 그거는 주인들의 개인 성향이기 때문에 오케이. 통제가 어렵습니다.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창업과 부동산, 투자 이게 사실은 같은 사촌가이잖아요. 가까이 있잖아요. 네. 창업자들도 열심히 렌트비 내고 하다가 영업은 영업대로 하고 여기 와서 어디 그냥 아파트나 하나 사놓을까? 요즘 이런 창업자들도 많고 그다음에 한국 같은 경우는 퇴직 이후에 미래가치가 불안하니까 그냥 이런 데 와서 투자 목적으로 그래도 퇴직 이후에 안정적으로 큰 돈 들이지 않고 투자하면 한국보다는 나을걸? 이런 분야가 어느 쪽이라고 보셔야 돼요? 부동산은 예. 베트남 같이 이렇게 경제가 성장하는 나라에서는 예. 언제 사더라도 사실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어요. 땅과 상가를 살려면 외국인들은 못 사잖아요. 네. 땅과 상 이거는 결혼해야 살 수 있는 거지. 그 법인을 세워서 외국 법인을 세워서 50년 장기 임대 그렇죠. 이런 형식이 돼요. 대기업들은 가능한데 그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국 개념으로 보면 그냥 20, 30평대 네. 이런 아파트를 직접 실수요 와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냥 세컨하우스 정도로 두고 살려고 하고 남는 기간은 에어비앤비 정도 돌리고 단기 임대 이런 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데도 되게 많았어요. 그 전문으로 이제 관리를 해주고 관리를 해야 해주는 되는 거죠. 업체가 네. 신규 분양 물건하고 아니면 기존에 있는 지어진 거를 직접 사는 거하고 네. 아파트를 만약에 하나 창업자들이나 퇴직자들이 산다면 어떤 관점으로 아파트를 골라야 되나요? 베트남의 아파트는 너무 욕심을 내시면 아직은 안 된다고 예, 보는 예. 게 1년에 5% 올라가고 예. 그 다음에 수익률이 5%. 5%. 그러면 연에 10%의 그 수익이 나오는데 팔아야지 돈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5%의 이 상승은 당장 팔지 않으면 효과가 안 나오는 거죠. 맞아요. 예. 10년을 놓고 보면 많이 올라가요. 예. 투자는 무조건 수도, 그 다음에 중심부에 하시는 게 그게 기본이에요. 중심부에. 네. 한국 같은 경우는 분양을 받고 나서 뭐 1년 이후에 입주다, 2년 후에 입주다 이런 게 정확한데 네. 여기는 분양을 받고 그 정확히 그 시기에 지어지지 않는 게 많던데. 그 시행사들이 좀 약한 곳 이런 곳들이 그렇고요. 하노이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 안정적이에요. 예. 유예 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예. 계약서에 보면 예. 그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그 약속된 거에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지연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예 유연성을 갖고. 유연성을. 자기 명의의 핑크북이 나오느냐. 두 번째, 이게 만약에 엑시트했을 때 양도 양수나 이런 쪽에 장애 요인은 없을까 이런 거 불안해. 베트남은 요 시기별로 계속 변화가 좀 있어요. 한국 분들이 적응하시기에 조금 어려울 수는 있어요. 맞아요. 근데 어떤 거를 꼭 그때 안에 해야 된다 이러면은 이제 어려운 거죠. 근데 좀 여유를 가지고 하면 다 풀려요. 그래서 베트남의 재미난 말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나라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안 되는 것 같은데 또 돼. 저거 될 것 같은데 또 어때는 안 돼. 근데 이게 기간별로 또 달라지기 때문에 맞아요. 또 이 사람이 거짓말을 했거나 뭐 잘못됐느냐 아니에요. 맞아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개도국이다 보니까 조금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 나라가 약속한 대로 모든 게 정확하게 이루어진다 그러면 베트남에 이미 투자 시기가 지난 겁니다. 지난 거죠. 그래서 이 나라를 떠나야 되는 시기죠. 그러니까 베트남의 도로교통을 보면 알지. 도로 차선 없어도 다 굴러가잖아요. 무질서 속에 질서가 있잖아요. 맞아요. 딱 그거. 근데 교통사고가 나느냐? 지켜보세요. 안 나잖아요. 자, 물 흘러가듯이 흘러가고 있잖아요. 나름의 그 속에 규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적응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베트남 와서 장렬하게 실패한 케이스 어떻게 저렇게 허무하게 망할까 이런 케이스 하나 좀 소개시켜 주시면. 베트남을 너무 만만하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맞아요. 말하자면 우리보다 못 산다 내지는 뭐 후졌을다 이런 부분을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베트남에는 정말 다양한 계층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높은 층에 있는 건 맞으나 최상류층은 아니에요. 또 저 하이엔드 우리나라보다 부자다. 맞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 베트남 룰 중에서 부동산 관련 아니면 뭐 사랑 관련 아니면 뭐 인허가 관련 어느 쪽의 룰이 제일 유의해야 될까요? 다 어려워요. 베트남의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간 불명확하게 돼 있어요.
예, 이거는 개도국들이 가지고 있는 약간의 문제긴 맞습니다. 하나 맞습니다. 이 나라가 돌아가는 원리이기도 하다는 거죠. 원칙은 어느 정도 두루뭉실하게 크게 돼 있고 거기에 소소한 부분들은 약간씩의 기름칠을 하면서 굴러가도록 시스템이 돼 있어요. 네, 저 베트남 시장을 제가 시장 조사를 많이 해봤기 때문에 사장님 얘기가 지금 다 이해가 되는데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은 저 뭔 얘기야 웬 두리뭉실이야 이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게 부동산 같은 경우도 계약이잖아요. 계약서 쓸 때 뭐는 꼭 따져봐야 된다 이런 거 한번. 자, 한국 분들은 문서에 약해. 그리고 구두, 약속도 약속이다 해가지고 많은 부분을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 그렇게 돼 있겠지 하지만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여기는 문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해서 서로 약속한 부분이 있으면 그 내용이 계약서에 들어있는지를 꼭 통역을 정확하게 써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많은데 이제 통역이나 쓸 때도 좀 잘하는 통역을 써야 돼요. 그 다음에 계약할 때는 마찬가지로 부동산이든 법률회사든을 써서 그 하는 게 좋은데 그런 부분들을 간과해서 사고를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죠. 맞아요. 하노이에 강남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래서 대호 스타레이크 단지. 스타레이크. 원래 명칭은 이제 떠이 홉떠이 프로젝트인데 서호의 서쪽 프로젝트라는 이제 그런 의미인데 분양 단가가 한국 돈으로 6억 원에서 13억 원대까지 지금 6억 원에서 13억. 몇 평짜리예요? 물론 85스퀘어에서 160스퀘어 정도까지. 한국인 씨는 우리 이 청학통 TV 시청자분들도 아마 여기 베트남 하노이 한번 오시면 이 베트남의 특히 부동산이나 투자 관련 정말 감춰진 속살 아마 우리 김우석 대표님을 통해서 충분히 아마 이해하고 잘 예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하노이 한번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이렇게 재밌는 얘기 해주신 우리 김우석 대표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